한동훈 장관이 세상의 모든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며 비대위원장 제안이 올 경우 수락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총선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 앞서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사실상에 저는 뭐 출사표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공식적인 출사표는 아니지만 오늘 뭐 언론 앞에 서서 이제 사실상 본인이 데뷔전을 치른 그러면서 이제 루신의 그러니까 시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길은 없었다. 근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된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가 만약 출범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지만 본인은 이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밝힌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식 어법이 이제 이렇게 오늘 한 것처럼 과연 정말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애둘러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솔직한 그런 어법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그다음에 갈등 조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이 임명이 된다, 수락한다 그러면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소신들을 몇 가지 딱딱 끊어서 밝힌 것은 앞으로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저는 이제 이미 예고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곧 이제 당에서 이제 그 뭐 원로들에 대한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당원 투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적 보완을 거쳐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라도 이제 더 늦지 않게 비대위 출범이 이제 가시화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상의 출사표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의원하고 이제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뭐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반대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비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미 벌써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이제 장관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상당히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한동훈 장관이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의 전략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 된다면 그건 알 수는 없죠. 또 그 나중에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도 여전히 아직도 좀 있더라고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과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때와 달리 비상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과연 갖을 수 있을지 제가 봐도 한동훈 장관은 뭐 언행도 반듯하고 논리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 아주 가장 잘 대적했던 그런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여타의 장관들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케이스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김기현 체제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좀 지지율이 썩 그렇게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물론 민주당도 지금 정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거라든지 또 최근 얘기입니다만 뭐 잼버리 파행이라든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실패입니다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도로 표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그리고 그 채모 상명 그 해병대 사령관 항명 의혹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말이죠 중도층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에서 아무 얘기도 못했거든요. 그런 게 저는 현재의 지금 비대위를 꾸리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고 그 부분이 바로 지지난달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뭐 소신 있게 행동할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자신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맹종하지 않는다 말을 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여권에게 지금 비판적인 요소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과연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을 꼭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산에다가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도 그렇고 장관으로서의 한동훈하고 또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얘기라든가 복심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과연 할 말 할 수 있냐, 즉 맹종하지 않겠다는데 할 말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오늘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가장 첫 번째의 핵심 메시지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익과 공공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의 가치, 그다음에 사회의 공익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0여 년 전에 그 첫 메시지였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하자면 나는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에 나는 매진해 왔다라고 이제 밝혔단 말이죠.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고심 끝에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본인이 언론 앞에 설 때 나올 질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공공선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택했다고 보는데 이 이야기는 공적인 가치에 부합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선을 긋겠다라는 분명한 자기 소신을 밝힌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최창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것이 그럼 과연 이제 정말 비대위원장이 돼서 네.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이제 말하자면 견인차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의 사실상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조정해서 이끌어가는 이제 당대표 역할도 해야 되는 사실은 두 가지 책무가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위기 해결사와 당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동훈 그 비대위의 성격을 그러면 우리가 통상 비대위 성격을 놓고 볼 때 이게 관리형 비대위냐 돌파형 비대위냐 놓고 봤을 때 사실 한동훈 비대위는 이른바 돌파형에 좀 그 방점이 좀 찍혀져 있다고 봐요. 이게 단순하게 관리형이라 그러면 오히려 뭐 이뇨한이라든가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의 카드가 더 저는 소구됐을 텐데 네. 한동훈 카드를 지금 사실상 당이 어떤 이런 대세를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그럼 돌파형 비대위로 간다는 건데 이 돌파형은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위기가 지금 당정 종속이라는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당과 대통령실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라는 게 사실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거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시중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시중의 여론이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첫 시험대는 뭐냐? 대통령에게 그러면 정말 가까운 복심이고 측근이라면은 할 만하는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의 민심이 이렇고 우리가 지금 보완해야 될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렇고 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점들을 조금 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이런 말씀들은 당의 민심을 받아들여줘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은 출범해야 될 큰 의미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죠. 그럼 돌파형 비대위로 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지 않는 길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고 지도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소신 있게 그러면 그런 레토릭이 아니라 행동과 실제 관리로서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게 과제로 남아서 앞으로 저는 한동훈의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 자산 혹은 캐릭터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의 관리 역량보다도 오히려 이런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직설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좀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보면 뭐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 대선이 가지 않는 길이었잖아요. 국회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지 않는 길을 갔던 건데 그렇다면 많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힘을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평소 장관 할 때처럼 정말 소신 있게 할 수 있을지 정치라는 게 워낙 계파도 많고 말이죠. 네. 장관은 관료잖아요.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상당히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 직업이고 직군이고 말이죠. 그러나 정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윤 대통령과 워낙 이제 가까운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렇게 오버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언행도 반듯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 논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당에서 전혀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른바 중도 무당층 한 30~40% 되는 이런 유권자 계층들이 볼 때는 대단히 좀은 극우 뭐 보수 이런 좌편향 우편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는 의원이 없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 전부 이제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대통령실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로서 그런 걸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상한 시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한 장관이 맹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소신 발언한다는 게 과연 그 여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나갈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이회창 그 국무총리가 네. 김영삼 대통령 임명하고 난 다음에 각을 쓴 다음에 결국 당으로 와서 96년도 15대 총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 정도로 이회창 총재처럼 자신을 임명했던 대통령한테 그 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전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장관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얼마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동훈 이른바 비대위원장에게 얼마나 전권을 부여하느냐.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라는 것들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요. 또다시 윤 대통령의 문제라고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당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장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고 기존의 그런 관계로 간다면 아무리 한동훈이라 하더라도 그 한계는 뚜렷하다. 근데 결국은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정말로 당을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당으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예. 그 여부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죠. 어떤 거냐면 비대위원장이 맞느냐 아니면 선대위원장 정도로 해서 이제 이미 한번 여의도 분위기를 좀 익히면서 움직이는 게 맞느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뭐 사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비대위원장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선대위원장 역할이 맞을 거라고 봐요. 그건 한 장관을 개인을 위해서도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선대위원장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 중에 위기 상황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집권 여당이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안 돼서 비대위가 3번째라는 게 사실은 이건 정말 비상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위기 상황 중에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헤엄쳐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라도 그 역할을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게 일을 미루는 것, 그다음에 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좀 그 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좀 덜 위험을 감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저는 효과가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이 이 국면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보수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준석 신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실 이게 보수층이 좀 지리멸렬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집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지금 뭐 할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무언가 혁신도 아니고 쇄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이것을 국면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새 인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세 번째가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바로 저는 총선 직전에라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미래의 권력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로 맞붙을 텐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실은 미래 권력의 대결이라는 또 하나의 프레이밍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3가지 효과를 비대위원장으로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안전하게 가고자 한다면은 선대위원장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이라면 비대위원장 카드를 수락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서사 구축을 위해서도 저는 오히려 맞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지금 들어온 속보만 잠깐 전해드릴게요. 지금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남녀 용의자가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17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0대로 알려져 있고요. 경기 수원에 있는 집에서 이 A군을 체포한 것으로 오늘 오후 7시
한 10분 정도에 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공범과의 배후 여부 등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남녀 용의자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되는 소식은 이어서 또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선대위원장 또 아니면 비대위원장 어떤 게 더 적합한 것인가? 저는 비대위원장으로는 지금 현재는 성공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아니라면 선대위원장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씀처럼 상당한 그 임팩트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무튼 장관으로서 상당히 그 스마트한 면을 많이 보여줬고. 네. 근데 문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당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다른 때 비대위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는 상당히 기대가 가는 건 분명한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거기에 조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권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건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면 상당한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이태원 참사에 여전히 책임지지 않고 장관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 사의 표명한 다음에 계속 지금 자리도 맡고 위임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지금 인사남매 이런 게 쌓여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적해 나가야 돼요.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만 공격한다면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 뭐 한동훈 대 이재명 대서 미래 권력 대 미래 권력. 전 그 프레임은 좀 만들어내는 프레임인 것 같고 유권자들이 그걸 따집니까? 정권 견제론이냐 뭐 이런 걸 당연히 따지겠죠.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 평가론이 나오는데 한동훈은 더욱더 윤 대통령과 겹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분명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발현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역시 대통령실이 얼마나 여당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놔둘 수 있느냐,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밤늦게 이제 구속이 됐죠. 이 구속된 것이 과연 이제 이번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 저는 구속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있었고 또 이제 돈봉투 의혹 있었고 말이죠. 뇌물수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녹취록이 나와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부분을 관여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황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 재판부가 유창훈 판사가 인정했던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이 증거 뭡니까 영장 발부 이유를 보니까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안이 중대하다. 다시 말하면 범죄 중대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플러스 이제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탈당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 이거는 불편해 보여요. 그 전에 왜 그렇게 그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까? 바로 지난 당 대표였는데 지지난해 말이죠. 그때 어쨌든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인사인데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해가지고 전직 대표에 대한 이 구속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걸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고 뭐 할 말이 없다. 지금 우리 당에 있지 않다라는 건 저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권자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식에 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586 운동권의 몰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우리 뭐 당을 탈당한 인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입장할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가족도 호적에서 지웠다고 또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피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입장을 냈다가 굉장히 또 곤란에 접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이제 586 세대의 몰락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다음 총선에서의 그 화두가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586 정치인들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 정신의 한 발현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 내부에는 매우 심각한 그런 말하자면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로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잖아요. 자,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당에서는 이게 도덕성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리하지 않고 많은 이분들이 공천받아 나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당신들 당은 도덕성도 평균 이하고 윤리의식도 평균 이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할 테고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킨 사람들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천 여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일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무리하게 보궐선거에 나와서 뭐 다시 방탄 대표가 됐다는 이재명 대표도 또 이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연동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구속은 굉장한 악재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수 있을 테고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비명 친명 간의 갈등과 또 당내 개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도 또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매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을 보는 심정이 심사가 매우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는 이제 만남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또 관심은 좀 아직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또 신당은 아직 또 그건 꼭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 과연 무슨 속내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 부정적 여론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연판장인가 뭐 서명도 받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호흡을 좀 가다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신당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리스크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명계 의원들은 아무래도 공천 때문에 아마 이제 친명계 주류의 좀 그 의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인데 또한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도 친명계 의원은 물론이고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출연한다면 표가 갈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어차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표가 1000표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낙연 신당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당장은 지금 이렇게 간다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1월, 2월 되면 이제 공천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체로 이제 누가 탈락하고 이런 게 윤곽이 드러나면은 전 이낙연 신당이 그때쯤 되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막연하게 뭐 통합, 뭐 당의 단결 이렇게 얘기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거치가 그대로 가고 이른바 결단 같은 게 없고 아주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결단을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대단히 안이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면서 이낙연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같이 갑시다. 그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있을 명분이 없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정말 민주당이 단합하려면 본인이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면서 무조건 통합하자라고 얘기하고 김부겸 총리하고는 만나고 정세균 총리하고도 만나는데 뭐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이렇게 고립시키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통합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은 이낙연 신당이 동력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1월달, 2월달 되면은 저는 동력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다.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사실 저렇게 말하자면 조금 공식한 건 아니다는 얘기는 오히려 전 명분 쌓기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내가 기회를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변화하지 않고 통합과 어떤 그런 당의 어떤 그런 이런 비대위 구성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갈 수 있다. 저는 이걸 개문 발차형 이제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1월 달에 문을 띄우고 간 다음에 사실 이제 2월이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5일인가요? 그때 당에 등록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제 기호를 배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그때 지금 정의당이 6석이기 때문에 만일 이낙연 전 대표가 7석 현역 의원만 받아들인다면은 기호 3번을 받는 신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단순히 분열을 넘어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선거 구도의 자체의 변화를 주는 굉장한 말하자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그 고속 발진하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속도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제 연판장도 놀리고 하다 보니까 다만 그렇게 해주는 이제 명분을 쌓는 거지 그렇다고 이것을 철회하거나 이것을 중단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정세균 총리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화시키거나 연판장을 돌리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많은 십자포화를 주면서 조리돌림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더더욱 이낙연 신당이 힘이 실릴 거고 얼마큼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1대1 만남을 통해 그 의도를 좀 말하자면 낮추고 그다음에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얻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인데 이게 연말 연초까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낙연 신당은 당연히 개문발창 신당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2월 달에 만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명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을 7명만 흡수해내서 당을 가져간다면 기호 3번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역으로 또 이 부분은 이준석 신당에게도 영향을 줄 거고 제3지대의 에너지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게 간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저는 이재명 대표나 친명 주류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저 서명한 사람이 117명이라고 지금 자막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원 수가 170명 가까운데 그렇죠. 나머지 서명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하나 필요할 거고 또 하나가 이재명 신당이 더욱더 명분을 얻으면 말이죠. 당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비판도 중요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제3지대가 양대 거대 정당의 이런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것과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기득권 이런 문제가 같이 결합될 때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 결합될 때 이낙연 신당이 더 탄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당내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대안, 이슈 이런 걸 자꾸만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때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